자, 부가가치세가 10%라는 걸 모르시는 분은 거의 대다수가 없어요. 근데 이 부가가치세가 보시면 물건 가격의 10%라는 걸 아는데 우리가 영어로 VAT라고 표현을 하죠. VAT가 Value Added Tax라는 말인데 Value Added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뜻하는 영어죠. 근데 한국에서는 그 부가가치를 창출했어 이런 표현은 잘 안 해요. 콩글리시로 마진을 남겼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마진도 영어인데. 근데 한국 사람은 마진을 많이 그 마진 남겼다는 표현은 잘 써요. 근데 밸류 에디드가 마진이랑 거의 같은 의미예요. 그럼 마진에 세금을 남긴다라는 이름이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는 물건 가격의 10%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마진에 세금을 붙인다라는 이름이라는 건 좀 상이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물건 가격의 10%라고만 생각을 한 거는 소비자의 입장이기 때문에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물건 가격의 10%를 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이제 우리는 사업자의 입장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럼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물릴 필요도 없고 내가 가지는 마진의 10%를 세무서에 내는 방식이에요. 세무서에 내긴 내는데 내가 단돈 1원도 부담을 안 하는 게 부가가치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세 구조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이번 오늘의 주된 목적은 부가가치세 취지나 원리를 이해하는 게 첫 번째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부가가치세의 특징에 대해서 보면 자, 우리 교재에도 특징 적혀 있는데 조금 더 광범위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 부가가치세는 국세예요. 자, 반대되는 말은 아니고 비교할 수 있는 세목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지방세라는 게 있어요. 그럼 국세다 지방세다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 국세는 징수권자가 국가인 거예요. 국가가 이 세금을 받아서 전 국민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해서 그 지방자치단체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세금을 낼 때 세무서에 내면 그건 전부 다 국세라고 보시면 돼요. 세무서에 내면. 근데 어디 구청이라고 적혀 있는 또 세금 고지서를 받은 게 있을 거예요. 그건 다 지방세예요. 지금 우리 자동차세에 대해서 연락 많이 오시죠? 차 있으신 분들. 뭐 1년 연납을 초기 하신 분 아니면 1차, 2차에서 55%를 2차분에 납부를 해요. 그건 아마 고지서 보시면 구청에서 아마 날라왔을 거예요. 한마디로 그 자동차세는 지방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부가가치세는 보통세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비교할 수 있는 게 목적세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자, 보통세라는 건 일단 목적세하고 비교를 할게요. 이 목적세는 여러분들 교통, 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이런 세금 이야기 들어보셨죠? 교육세. 뭐 농어촌 특별세는 낙후된 농어촌 지역에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금을 사용을 할 거고 교육세도 우리 교육시설이라든지 교육공무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교육세를 징수를 하는 거죠. 이번 주말에 교육세 내신 분은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 앞에 주말에 우리 그 술 한잔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 술에는 교육세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끼리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맨날 술 마시면서 우리는 교육에 이바지하면서 마신다고 친구들끼리 이야기했었는데 방금 그런 세금들은 어디에 쓴다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세수학부의 75% 이상 가지고 있는 우리 부가가치세 그리고 소득세, 법인세 이 세 개는 우리는 보통세로서 전부 다 국세예요. 국가가 징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뭔가 특별한 곳에 쓰기 위해서 징수하는 게 아니고 일단 징수하고 그걸 필요로 한 곳에 편성해서 쓰는 걸 보통세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여러분 집 앞에 도로를 깨끗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공원을 조성을 한다든지 뭐 그런 곳에서 들어갈 수 있겠죠. 또
여러분은 좋아하실지 몰라도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국회의원 아저씨들 월급도 주고 뭐 그런 것들이 우리 보통 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걔네들 작년인가 올해도 연봉 인상했죠. 우리하고 걔네들하고는 다른 인생을 살더라고. 자, 다음 우리 부가가치세의 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간접세라는 게 있어요. 자, 간접세, 직접세 비교를 해보면 간접세는 우리 담세자와 납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직접세는 담세자와 납세자가 일치한 세금을 우리 직접세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간접세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주말에 식사를 뭐 사드셨든 아니면 커피 한 잔에 드시면 그 카드로 긁었을 때 전표에 부가가치세도 적혀 있고 5,000원짜리면 그 커피 가격은 4,000 얼마고 부가가치세가 또 400 얼마가 붙어 있을 거예요. 그까지 합쳐서 5,000원이라는 돈을 여러분들이 납부를 했으니까 그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담세자인데 여러분이 담세자였던 거예요. 그럼 그 부가가치세는 여러분이 부담을 하는데 그 세금을 여러분이 세무서에 낸 게 아니라 그 커피 가게 사장님한테 돈을 줬겠죠. 아니면 식당 사장님한테. 그럼 그 식당 사장님이나 커피 가게 사장님이 여러분한테 그 돈을 받아서 세무서에 납부하는 납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부가가치세는 여러분들이 부담을 주로 하는데 저도 그렇고 부담하는 사람이 세무서에 내는 게 아니고 부담은 우리가 그 우리들이 하는데 납부는 사업자가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업자가 우리한테 그 과세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건들을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납세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래 남세자라고 썼네. 잠시만요. 자, 다음 납세자네. 또 틀렸어. 자, 조리씨는 QR코드 준비하시면 제가 바로 올려드릴게요. 자, 다음 또 우리 부가가치세 특징이 죄송해요. 간접세만 설명했죠. 그럼 직접세도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릴게요. 조리씨는 찍으시고, 자, 우리 직접세는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소득세라든지 법인세 같은 것들이에요. 부담하는 사람이 직접 세무서에 납부하는 거예요. 그 우리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를 그 흔히 말하는 법소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법소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런데 이 세 개의 세목의 상위법이 국세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국세기본법은 그 이 세법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되고 어떤 성격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법이 정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사업자들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라고 법이 명하고 있어요. 직접 본인이 신고도 하고 본인이 직접 납부하라라고 우리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있고,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 성격인 가산세라는 걸 부과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그 가산세도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럼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시든 사업을 하든 돈을 벌죠. 그럼 여러분이 직접 그 내가 번 돈 가지고 내가 세금 얼마 내야 될지를 직접 계산을 해서 그걸 직접 세무서에 신고하면서 여러분이 직접 납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계산하는 게 힘들면 이제 세무대리인이나 이런 쪽을 이용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직접세는 일반적인 세금들이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조세 저항이 큰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큰 국가에서는 우리 간접세 형태를 띠고 있고,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대표적인 성격 중에 하나가 간접세인데 전 세계에서 제도적으로 거의 탑이에요.
그래서 외국에서 배우러 많이 와요. 처음에 제가 그 이야기 들었을 때는 자부심이 있더라고.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이라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 세금 내기 싫어하는 그 아프리카나 아마존 이런 국가들 있죠. 그런 국가에서 많이 배우러 와요. 그 우리나라가 이제 조세장이 큰데도 자연스럽게 징수해 가면서 다른 세목에도 영향을 미쳐 가지고 좋은 효과를 일으키는 걸로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제도를 좀 많이 배우러 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부가가치세 공부했을 때는 자부심이 있다가 간접세론을 공부하고 나서는 좀 마음이 심란했었어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 국민이 이상하다가 아니고 국가적 그 국민들의 그 세금에 대한 정서가 심어오는 방식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스웨덴이나 이런 곳들은 세금을 많이 내요. 그죠? 근데 저 같은 사람들한테 말하면 걔네들이 세금 많이 내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전 1인당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은 비슷한데 근데 우리나라는 직접적으로 내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소득세는 작은 반면에 다른 간접세 형태가 많이 붙어 있는 거고 그 스웨덴 같은 나라는 조세 저항이 없으니까 소득세가 70%예요. 스웨덴은. 여러분 100만 원 벌면 70만 원 세금 내라 그러면 못 산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 나라는 그런 형식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없어요, 많이. 그래도 제대로 잘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있는 건데 근데 이거는 비하인드 이야기로 북유럽은 여러분들이 복지국가라고 흔히 말하는 북유럽은 세금을 많이 내요. 근데 유럽 하면 여러분들은 서유럽을 생각하죠. 프랑스, 이탈리아, 뭐 영국 이런 쪽 생각하잖아요. 노르웨이, 스웨덴 이걸 바로 떠올리진 않죠. 유럽이란 걸 아는데 그 이유가 북유럽은 옛날부터 서유럽한테 침범을 많이 당했었어요. 근데 침범 당하니까 자기 국민들이 가족들이 노예가 되고 잡혀가고 이런 걸 당하다 보니까 싸워서 지켜내야지만 자기 가족들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알고 옛날부터 그 썰려고는 무기가 필요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다른 나라가 그 돈들을 자기들이 모아가지고 국가에 주고 그 돈으로 전쟁을 해서 그 나라를 지키는 게 옛날 선조 때부터 해오다 보니까 국가에다가 돈을 가져다 주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항이 없어요. 자기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는 생각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전쟁이 없으니까 그걸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제도로 바뀐 거고 근데 한국 같은 나라는 우리가 곡물이든 뭐든 돈이든 뺏겨 그 국가에 내는 게 아니고 그 돈에 양반이 삥 뜯어가는 느낌으로 떼가는 그런 국가다 보니까 국가를 위해서 내가 냈다는 생각이 없죠. 그래서 옛날 선조 때부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안 내는 게 장땡이고 안 주는 징수해 가는 양반이 좋은 양반이고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국민들이 세금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차이인 거지 나빠하는 것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자, 그럼 이제 우리 직접세, 간접세 특징을 봤고 자 다음은 우리 특징이 물세라는 게 있어요. 이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인세가 있는데 자 물세라는 거 이 부가가치세는 누가 물건을 사서 부담하느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물건의 10%인 거예요. 제가 TV를 사든 이재용이가 TV를 사든 그냥 이재용이 당연히 누가 봐도 저보다 돈 훨씬 많이 벌겠죠. 훨씬 많이 벌 거예요. 그런데 이재용이가 100만 원짜리 TV를 사든 제가 100만 원짜리 TV 살든 누가 사느냐 소득이 얼마인 사람이 사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게 인세인데 부가가치세는 그런 게 아니라 그 TV의 가격 100만 원짜리 TV의 10%를 붙이는 물건의 세금을 붙이는 거고 그리고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단일 세율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누진 세율 제도인데 단일 세율 제도라는 건 방금 이재용이든 저든 따지지 않고 둘 다 10%의 세금을 부과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누진 세율 제도는 우리 소득세라든지 법인세에 해당 사항이 있는 건데 이 누진 세율 제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우리 예를 들어서 누진 세율 제도 중에 소득세를 보면 이 소득세 세율이 6%,
15%, 24%, 35%, 38%, 40% 계속 늘어나는데, 자, 그럼 자, 이 구간 중에 내 소득이 만약에 24%에 걸리죠. 그럼 내가 번 걸 전부 다 24%를 부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번 돈의 1원부터 예를 들면 1200만 원까지는 66%를 그대로 부과하고 1200만 원 초과해서 2400까지는 또 15% 이런 식으로 이 구간만 이걸 부과를 시키는 형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그 부분만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거지 전부 다를 이 세율을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별로 느낌이 없죠. 그죠? 그래서 제가 설명했을 때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게 누진세율 제도에 예를 들면 로또 1등에 당첨됐다고 볼게요. 로또 1억에 당첨됐는데 당첨금이 4억이었다고 보면 로또는 세율이 3억 이하는 20%고 3억 초과는 30%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4억이면 3억 초과했다고 전부 다 30%가 아니고 이 사람이 내야 될 소득세를 가지고 보면 3억까지는 20%를 부과해서 이 사람은 6천만 원의 세금이 나오는 거고 3억을 초과한 게 1억이 있죠. 이 돈만 30%를 맞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한 1억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되겠죠. 이런 방식이 누진세율 제도예요. 그 구간을 넘어간 부분만 그 다음 세율 구간을 맞는 거지 전체를 이제 부과하도록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 우리 45% 구간, 48% 구간 이런 거 만들 때 소득세 할 때 처음에는 소득세를 높인다고 국민들 힘들다고 말했다가 갑자기 말이 쏙 들어갔던 이유가 여러분도 아마 저하고 비슷하던데 제 주위에 40% 구간을 맞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거의 다 이 세 구간 안에서 놀고 있지. 40% 구간 하려면 1년에 한 3, 4억 정도는 벌어야 돼요. 1년에 3, 4억도 그 세전이 아니고 세후 세금 다 그러니까 마지막 소득세를 빼기 전까지 뺄 것 전부 다 뺀 게 4억인 사람은 실질적으로 한 6억 정도 벌어야 되는데 제 주위에는 그런 사람 없어요. 1년에 그렇게 버는 사람. 그런데 그 높은 구간의 세율을 더 높였다고 해서 국민들 세금 부담 부과시킨다고 옛날에 지금 야당인 정권이 처음에는 그 황교안 아저씨 그 아저씨가 처음에는 그거 가지고 막 TV 나와서 국가정보다고 막 욕했죠. 그러다가 갑자기 하루 만에 그 말이 쏙 사라진 이유가 국민들이 공감을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 봤을 때는 높은 돈 많이 버는 사람 세금 좀 더 내라 그랬는데 3%더 내라 많이 버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는데 제가 기분이 나쁠 게 뭐 있어요? 제 이야기 아닌데 그죠? 이재용 같은 아저씨들 이야기인데 이제 그런 게 누진세율 제도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넘어간 구간에 대해서 몇 퍼센트이기 때문에 뭐 엄청 부담되는 게 아닌데 그때 오버했었어요. 우리 법인세도 22% 만들 때 막 욕하길래 난 왜 욕하는지 몰랐어요. 왜냐면 법인이 연 순이익이 2천억 넘는 회사가 몇 군데 있다고. 거기에 세금 2천억 넘는 부분에 대해서 2%만 더 내라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법인세 역행이라고 말했다가 쑥 들어가는 거 보면 국회의원도 세법 공부를 좀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자, 다음 또 우리 부가가치세 특징 중에서
소비형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어요. 자, 소비형 부가가치세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나라 세금 제도는 소비 단계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있고 소득 단계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있고 보유 단계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그게 뭘까요? 전 세계인은 죽음하고 세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국 사람은 죽음만 이야기하지 세금을 이야기 잘 안 하죠. 근데 유명한 벤자민 클린턴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전 세계인들이 좀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한국은 유독 세금이란 말을 안 하고 싶은 건지 진짜 모르는 건지 잘 표현을 안 해요. 그 옛날에 그 조블랙의 사랑이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모르실 것 같아. 아마 미진 씨는 알 것 같은데 브래드 피트 나오는 영화 조블랙의 사랑이라는 영화가 옛날에 있었는데 그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는데 대한민국에서만 그 브래드 피트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봤어요. 근데 그 내용이 브래드 피트가 사신인데 인간을 사랑하는 게 근본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자기가 인간이 아니라는 걸 알아가는 단계인데 거기에 죽음을 이게 두려워하지 않고 세금에 대한 의무감을 못 느끼는 게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공감을 전혀 못한 거예요. 세금에 대한 의무를. 근데 그렇게 공감 못하면서도 여러분은 모피하게 살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아요. 그러면 소득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세금 안 낼까봐 회사가 세금 떼고 여러분한테 월급을 줘요. 그럼 소득 단계에서 세금을 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돈을 써요. 그러면 소비세를 내요. 소비 단계에서. 심지어는 여러분들 중에 뭐 명품백 뭐 이런 거 좋아한다. 자동차 좋아한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만이 아니라 개별 소비세까지 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소비 단계에서 세금 내는데 이 세금을 내기 싫죠. 그러면 통장에 가만히 두면 보유세를 내요. 증여세라든지 그런 것처럼 우리는 소득 단계부터 보유나 소비 단계까지 전부 다 세금을 이중으로 겹쳐가지고 내는 구조를 우리나라도 가지고 있어서 피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 부가가치세는 소득 단계에서는 부과하는 게 아니고 보유 단계도 아니고 이 소비 단계에서만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럼 소비 단계에서 소비하는 자가 부담하는 게 부가가치세예요. 이 우리 책에 있는 소비형 부가가치세 말은 여러분한테 엄청 어렵게 적혀 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최종 소비자가 소비 단계에서 부담하는 한다라는 걸 반대로 소비자가 아닌 자의 입장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중간재구입, 자본재구입 이런 것들 표현이 책에 적혀 있는데 이 말은 사업자는 부담 안 한다라는 걸 이제 좀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실 게 최종 소비자가 소비 단계에서 부담하는 거지 그 다음 소비할 사람이 아닌 자에게 넘기는 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담을 시키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뭐 소비적 과세 원칙은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자, 그럼 이 부가가치세의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물세라든지 단일세율이라는 이 두 가지의 특징이 있죠. 이 두 가지의 특징은 자, 우리는 조세 형평성이라는 게 있는데 조세 형평성이라는 건 부담 능력이 큰 사람이 부담 많이 하고 부담 능력 작은 사람이 부담 작게 하는 게 형평성인 거지 같은 세금 내야 된다는 게 조세 형평성이 아니에요. 이재용하고 저하고 똑같은 세금 내라 그러면 저는 평등하다라는 생각 못 할 거예요. 그죠? 조세 형평성은 이재용이가 나보다 당연히 부담 능력이 크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세금 더 많이 내고 저는 제가 버는 거에 맞춰서 세금 내는 게 조세 형평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가가치세는
물건에 세금을 붙이고 단위세율 10%라는 거예요. 자, 제가 월급이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10만 원씩 모아서 10달 모아서 100만 원짜리 TV 사러 갔어요. 근데 이 부가가치세는 제가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인지 뭔지는 관심 없어요. 그냥 TV 물건에만 관심이 있는데 제가 100만 원짜리 TV 사러 갔더니 10달 동안 10만 원씩 모아서 부가가치세 별도래. 그럼 저는 10만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달 더 10만 원을 모아야 살 수 있겠죠. 그럼 제 입장에서는 엄청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이재용 같은 사람한테 그 사람이 100만 원짜리 똑같은 TV로 사러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한테 부가세 별도예요 라고 했을 때 부담이 될까요? 오히려 부담 능력이 큰 사람은 부담이 덜하고 부담 능력이 작은 저는 부담이 더 많이 되는 거,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물세와 단일세율인 게 역진성이 되는 원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소득세나 법인세는 일단 너 얼마 벌었니부터 시작하잖아. 근데 부가가치세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길 가다 커피숍에 커피 사 마시든 이재용이가 가다가 커피 사 마시든 그런 거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역진성의 원인이 되는데 이 역진성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면세 제도의 취지가 되게 돼요. 면세 제도의 취지라는 게 이것 때문에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10%를 징수하지 않는 항목들을 이제 부가가치세법에서 만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면세제도 이야기하면서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를 좀 보도록 할게요.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 자, 이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는 부가가치를 먼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는 매출 가격에서 매입 가격을 빼면 우리는 부가가치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지금 일반적으로 저도 그렇지만 매출 가격에 매입 가격을 뺀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근데 세법에서는 이렇게 빼주는 걸 공제한다라는 표현을 잘 써요. 근데 공제한다라는 뜻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빼줄게라는 의미이지 빼란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빼줄게라는 좀 느낌이 좀 강한 의미인데, 근데 우리 부가가치세법이 아니고 우리 세법에서는 공제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쓸 거예요. 자, 그럼 자, 매출 가격에서 매입 가격을 빼면 부가가치가 된다. 뭐 이걸 빼는 걸 우리는 공제법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부가가치세를 구하기 위해서 매출 가격에 매입 가격을 빼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주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되게 되겠죠. 그죠? 그럼 부가가치세라는 건 내가 누린 부가가치에 세금 10%를 부과하는 게 부가가치세니까, 예를 들어서 1,000원에 물건 판 건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600원에 사온 거라면 400원의 이익이고 여기에 10%를 하면 얘는 40원이라는 돈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출 가격이 1,000원인데 매입 가격이 600원이면 부가가치가 400원이죠. 그러면 400원의 10%인 이제 부가가치세가 나오게 되는 방식이 우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구조인데, 자, 이 공식을 우리 어릴 때에
그 산수했던 것 좀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자, 이 괄호를 풀 거예요. 괄호를 푼다는 건 얘를 이렇게 곱해주고 얘를 이렇게 곱해주고 나서 빼버리면 되겠죠. 그죠? 그럼 자, 지금 이 공식을 괄호를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매출 가격에 세율을 곱하고 매입 가격에 세율을 곱한 걸 빼면 부가가치세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 두 공식은 서로 다른 공식인가요? 같은 공식이죠. 그냥 괄호만 푼 거잖아요. 얘를 이렇게 곱해주고 얘를 이렇게 곱해주는 거. 근데 이 매출 가격에 세율을 곱한 이거와 매입 가격의 세율 곱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얘를 매출 한솔씨 나갔다 와요. 자, 매출 세액이고 얘를 매입 세액이다라고 할 거예요. 그럼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빼면 부가가치세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 이 공식하고 지금 이 공식하고 이 공식하고 차이가 있나요? 지금 같은 거를 지금 그냥 이렇게 주물렀다가 저렇게 주물렀다가 서로 모으는 모양만 다르게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이 공식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지금 매출 가격의 매입 가격이라는 건 우리가 사고 파는 거래 가격이죠. 그래서 얘를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이라고 해요. 얘를 저는 칸이 부족해서 칸 좀 조절할게요. 지금 매출 가격의 매입 가격을 곱해 가격에다가 세율 곱해서 하는 이 방법을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이라고 하고, 그럼 아래쪽에 있는 얘를 전단계 세액 공제법이라고 할 거예요.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빼니까 이걸 전단계 세액 공제법이라고 해요. 그럼 전단계 거래 공제법과 전단계 세액 공제법에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똑같은 결과값이 나오는 건데,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방식을 쓰는 걸 선호를 하냐면 봤을 때에, 자, 우리는 지금 부가가치세가 10%라고 알고 있는데 저하고 나중에 0%도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10%인 것도 있고 0%인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세율을 쓰고 있는데 거래액 공제법을 쓰게 되면 우리는 매출 가격에서 매입 가격 뺀 거에 세율 곱하는 두 개의 장부를 우리 회사도 써야 되고 과세관청도 두 번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업무가 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세관청에서는 사업자에게 모든 걸 다 전담을 시켜버리고 세금만 잘 받으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단계 거래공제법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우리 시험에 오답 키워드예요. 얘는 오답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쓰고 있는데 얘를 선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 여기에서 또 볼 부분이
이 매입세액을 그냥 무작정 공제해 줄게 그런 게 아니고 이 매입세액을 우리나라는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줄게라는 그런 방식을 치고 있어요. 매출세액은 무조건 가지고 오라는 건데 매입세액은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해 줄게.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부가가치세가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을 쓰고 있다라는 걸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가가치세의 기본 구조를 가지고 얘네들 계산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공장이 있고 컴퓨터를 하니까 힘드네요. 도매상이 있고 소매상이 있고 최종 소비자가 있다라고 볼게요.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이런 네 단계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죠? 공장에서 예를 들어 옷을 만들면 동대문 같은 도매상에서 그 옷을 사서 그것을 우리 강남 지하상가 같은 곳에서 소매상에서 하고 우리는 간편하게 바로 앞에서 근처에서 이 물건을 쓰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공장, 도매상, 소매상, 최종 소비자 이렇게 봤을 때 사실 뭐 그 이전에도 더 있겠죠. 공장 앞에는 천을 사올 거고 근데 또 그 앞에 하면 천 만드는 회사는 우린 또 뭐 목과 씨까지 계속 가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은 그냥 물건이 공짜로 생겼다고 전제를 해서 우리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를 좀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공장이 이제 자기가 남기고 싶은 부가가치가 1,000원이다라고 볼게요. 그럼 남기고 싶은 부가가치가 1,000원이라고 봤을 때 약자니까 대문자 쓰는 게 맞겠죠. 공짜로 생긴 걸 도매상한테 팔아요. 그럼 자, 여기에 서로 거래하는 금액을 사이에 쓰면 그럼 공짜로 생긴 걸 1,000원 남기려면 1,000원에 팔면 되겠죠. 그래서 자, 1,000원에 물건을 팔아요. 자, 그런데 자, 이 공장이 과세 사업자라고 볼게요. 이 과세 사업자라는 건 뭐냐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물건을 한 물건이라도 팔면 과세 사업자라고 해요. 근데 이 과세 사업자한테는 이런 의무가 있어요. 이 과세 사업자한테는 거래 징수의 의무가 있어요. 이 거래 징수의 의무라는 건 뭐냐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건을 팔면 그걸 판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이 누군지 상관없이 무조건 너가 판 물건 가격의 10%를 받아서 세무서에 납부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10%를 만약에 안 받았죠? 그러면 이 공장이 대신 물려야 돼요. 그냥 세무서는 너 받았는데 안 받는 척 하지 말고 일단 가져와. 주고 나서 네가 쟤한테 받든 뭐든 어떻게 알아서 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건 사는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그냥 자연스럽게 붙어 있고 돈 안 줄까봐 합쳐진 금액을 쓰죠. 그죠? 그럼 이 과세 사업자는 1,100원에 물건을 팔아서 100원을 세무서에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세무서에 100원을 납부를 하겠죠. 그럼 공장은 자기가 남기고 싶은 1,000원을 남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도매상이 생각을 해봤는데 도매상이 이 물건을 팔려고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 도매상은 아니 죄송해요. 쓰려고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팔려고 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가가치세법은 소비형 부가가치세로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건데 나는 지금 소비자가 아니고 팔려고 산 건데 내가 부담하는 게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부당해서 부가가치세법한테 난 지금 사업자다. 근데 왜 내가 이걸 부담해야 되냐라고 했더니 그렇다면 너 일단 이 도매상한테 공장한테 100원을 줘. 그리고 이 100원을 이 공장한테 줬다라는 증빙 서류를 가지고 오면 그 100원을 나한테 돌려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도매상은 공장한테 이 100원을 줬다는 증빙을 해달라고 사업자 등록증을 줄 거고 나 사업자야. 나는 개인 소비자가 아니야 라는 증빙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줄 거고 그럼 이 공장은 그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이 사람한테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줄 거예요. 이 100원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줄 거예요. 그럼 이 도매상은 이 세금 계산서를 받아서 세무서에 주면 세무서가 넌 최종 소비자가 아니네 라고 해서 이 100원을 돌려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도매상 입장에서는 1100원을 줬지만 100원을 돌려받으니까 1000원에 산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이게 우리 기본 구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뒤쪽 부분을 하다가 자르면 좀 애매하니까 우리 지금 좀 쉬었다가 이제 얘네들 다 연결해서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좀 쉬었다 합시다.